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수업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보는 주간 행정학 그 6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조직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조직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조직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았던 그런 시간이에요. 좀 단일 장치고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도 상당히 조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문제를 풀면서 이런 유형의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감각들을 좀 가지시고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이제 1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문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선을 좀 생각을 하시고 우선은 이거라도 좀 알아두자 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블라우 앤 스코트의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블라우 앤 스코트 조직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수혜자 중심 유형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직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조직의 운영 성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의 조직을 말씀을 드렸었죠. 기업 조직, 호혜 조직, 봉사 조직, 공익 조직, 이렇게 4개의 유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업 조직은 조직의 소유주와 관리자를 주요 수혜자로 인식하고 능률 극대화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오너를 위해서 조직의 오너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 이런 조직을 이제 기업 조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2번째, 호혜 조직은 조직 구성원과 고객을 주요 수혜자로 이들 간의 공리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 호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너뿐만이 아니라 그 조직의 소유주로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를 위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제 전문가 집단 조직들, 의사 조직이라든지 변호사 조직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 조직 구성원과 고객을 주요 수혜자로 이들 간의 공리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이 수혜자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고객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고객이 들어가는 건 어디였어요? 봉사 조직에 해당이 되는 그런 해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고객이 들어갔고 구성원과 고객 간의 공리적 관계를 강조한다, 이거는 호혜 조직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인 것 같고요. 다음 3번, 봉사 조직은 다양한 고객에 대한 전문 봉사와 표준화된 행정 절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이 봉사 조직이 이제 그 조직의 재화나 서비스를 활용하는 고객을 주요 수혜자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봉사가 어떻게,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조직이 봉사 조직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3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공익 조직은 일반 대중을 주요 수혜자로 인식하고 대중에 의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가장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기업 조직, 호혜 조직, 봉사 조직까지는 그래도 조직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혜자를 결정을 했지만 공익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적인 대중들까지도 수혜자에 포함을 시키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1번에서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호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조직의 일반 구성원을 주된 수혜자로 선정하고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이익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직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답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전문 관료제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전문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였어요? 조직 전체의 어떤 획일적인 어떤 뭐 업무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각 어떤 부문별로 별도의 업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이들을 바탕으로 총괄적으로 이제 일상적인 기술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조직을 우리가 전문 관료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대학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이 이제 전문 관료제 조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작업 기술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작업 기술의 표준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부문별로 그 해당하는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베버의 관료제 조직 구조와 가장 가까운 형태이다. 그런데 베버의 관료제 조직 구조와 가장 가까운 형태는 일단 관료제는 관료제인데 전문 관료제가 아니라 기계적 관료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단순 구조 다음에 나타나는 그 기계적 관료제가 이 베버의 관료제 조직 구조하고는 가장 유사한 형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관료제하고는 해당이 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죠. 다음 3번. 핵심 운영 부문에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부분에 그 해당하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영입해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 병원의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학과나 해당 담당하는 어떤 그 과목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죠.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내재화된 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내재화된 일상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전문화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일상적인 기술이니까 작업 기술의 표준화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서는 정답이 2번이 되겠죠. 베버의 관료제 조직 구조와 가장 가까운 형태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 관료제 이것을 생각해 두도록 그렇게 하시죠. 2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에도크라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에도크라시 유형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에도크라시 유형은 관료제를 벗어나기 위한 탈관료제 유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료제처럼 객관적이고 어떤 표준화된 어떤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현상들이나 상황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유형에 우리가 에도크라시 유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조직들 뭐 어떠한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평적인 조정을 좀 중시하는 그러한 유형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 행렬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매트릭스 조직이나 그다음 태스크포스, 위원회 구조, 네트워크 조직, 팀제 조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 지금 설명드린 조직들이 어떠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뭐 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조직, 그래서 1번 매트릭스 조직, 2번 네트워크 조직, 3번 독임제 조직, 4번 위원회 구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상한 거 하나 나오죠. 독임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에서 조직의 수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용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합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얘기를 전부 다 듣고 결정권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임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임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 유형, 관료제 유형에 가까운 그러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조직들이 이제 탈관료제를 지향하는 에도크라시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독임제 조직,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결정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시 조직 이론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조직 이론을 분류하는 분류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시 조직 이론을 분류하는 분류 기준은 우선 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결정론적인 관점과 임의론적인 관점으로 나뉘어지고, 다음 분석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조직과 조직군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개별 조직이나 조직군으로 구분이 되는 그 부분들은 그렇게 막 중요하거나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상황들은 아닌데, 결정론적인 관점과 임의론적인 관점, 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이 두 가지 관점은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정론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불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팔자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정론적인 관점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임의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시적인,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그냥 이렇지만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관점, 결정론적인 관점과 임의론적인 관점에 대한 구분,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이론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요것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6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죠. 자, 기억의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는, 이제 개별 조직을 분석 단위로 하는 임의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해당이 안 되겠죠. 다음, 니은.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하는 역시 임의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한 조직, 단일 조직의 힘으로는 이 환경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조직들과 연대해서 이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환경 극복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이제 여러 조직들을 모아가지고 공동의 전략을 수립해서 그 환경 극복에 대한 공동 대처를 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귿 제도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하는 결정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단일하게 이 적응을 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때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그럴 때 다른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그 조직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 그런 형태의 유형을 우리가 이제 제도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리글의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조직을 분석 단위로 하는 임의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환경 극복을 위해서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내부에 그런 자원들이 있다. 그럼 내부의 자원들을 가용을 하고, 만약에 외부에 그런 자원들이 내부에 없고 외부에 있다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그러한 이론들을 이제 우리가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미음의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하는 결정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이 조직의 운영에 적용이 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화했는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내는 조직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싸이월드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모바일 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비읍의 상황 적응 이론은 개별 조직을 분석 단위로 하는 결정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이러한 형태의 이론을 우리가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4번의 결정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으로만 묶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은 제도화 이론, 조직군 생태학 이론, 그리고 상황 적응 이론,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미음, 비읍, 정답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실 때에 결정론적인 관점의 내용들만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결정론적인 관점과 임의론적인 관점을 같이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론적인 관점의 이론과 임의론적인 관점의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고전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직 이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는 고전 조직 이론, 신고전 조직 이론, 그리고 현대 조직 이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가운데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은 고전 조직 이론과 신고전 조직 이론이었어요. 현대 조직 이론은 이제 심화 시간에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제 고전 조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규정하는데 이제 어땠어요? 경제적인 욕구에, 경제적인 유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합리적인 경제인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계적인 능률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방편이다. 그래서 인간 자체도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조직 내의 한 구성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그 다음에 페이올의 이론, 그리고 뭐 어휘과 귤릭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가 되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전 조직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 인간을 사회적 경제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랬는데, 고전 조직 이론은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규정하죠. 사회적 경제인으로 인간을 규정한 것은 신고전 조직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엘튼 메이유의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인에 대한 관점이 좀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죠. 1번이 바로 틀린 내용 같고요. 다음 2번. 폐쇄체제 중심의 환경관을 특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다음 3번.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한 것도 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신고전 조직이론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사회적 능률성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음 4번. 공식 구조 중심의 조직과 의사소통 체계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비공식 체계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공식 체계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어떤 의사 전달 체계, 요걸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전 조직 이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사회적 경제인으로 인간을 규정했다라고 하는 1번의 내용이 이제 신고전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고전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5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하재누리 행정학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다양한 행정학 콘텐츠를
우리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간 행정학은 물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대화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신고전 조직이론, 아까 앞에서 이제 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내용을 봤으니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봐야 되겠죠. 문제 유형이 이제 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제 다르게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인간관계론은 호선 실험을 통해 이론적 틀이 마련되었다. 맞는 얘기죠. 그죠? 호선 실험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그런 어떤 의문점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가면서 이제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간의 주관적 감정 또는 심리적 상태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인 유인체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보다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 사회적인 사회성,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에 따른 사회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를 한 내용이죠. 2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3번.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중시하였다. 그랬습니다. 비공식적 의사체계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고전 조직 이론에서는 공식적인 의사소통 체계만 강조했지만 신고전 조직 이론에서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중시함으로 인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했던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을 해나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얘기겠네요. 4번 봅시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조직의 다양성 심화로 다원화된 가치 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서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강조한 내용은 여기서는 신고전 조직이론이 아닌 현대적 조직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좀 복잡한 인간이 좀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복잡성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 현대적 조직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6번에서는 신고전 조직 이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 조직 이론의 특징과 신고전 조직 이론의 특징 그리고 현대적 조직 이론의 특징은 개괄적으로 앞에서 맨 처음에 제시를 해줬던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인 조직 이론까지 아직은 좀 아실 뭐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맥락 아래에서 지금 현대적 조직 이론은 굉장히 뭐 서두에서도 그냥 복잡하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고전 조직 이론이나 신고전 조직 이론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 특징이나 성향 같은 것들을 조금 분명하게 좀 알기 위해서는 해당이 되는 이론들을 조금 분명하게 조금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6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직적 전문화는 높고 수평적 전문화는 낮은 상황에 적합한 업무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무의 어떤 복잡성과 조직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에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분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분화의 정도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얼마만큼 잘게 쪼개져 있느냐, 가지가 많이 벌어져 있느냐 하는 것들이 수평적 전문화라고 얘기를 했고, 수직적 전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수직적으로 얼마만큼 잘게 쪼개져 있느냐.
요거를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내 업무를 체크하는 이 계층들이 얼마만큼 많으냐. 요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전문화가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어, 단순한 어떤 그 직무가 아니라 그 직무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수직적 전문화가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위층은 아닌 거야. 중하위층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직적 전문화는 높고 수평적 전문화는 낮은 상황. 수직적 전문화가 높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계층이 많으니까 고위층은 아닌 거죠. 중하위층 정도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수평적 전문화가 낮은 상황이다. 그랬으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직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하위층의 관리 직무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여기 7번에서는 일선 관리 직무라고 하는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죠. 비숙련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숙달되지 않은 직무 이런 것들은 수직적 전문화도 높아야 되고 수평적 전문화도 높아야 되죠. 이런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일 시킬 수 없어. 그냥 딱 하나의 일만 시켜야 되는 거야. 단순한. 어. 다음에 숙련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일만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자들이 체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숙련 직무보다는 조금 덜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적 전문화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고위 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전문화도 낮고 수직적 전문화도 낮은 상황이겠죠. 일단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계층들이 많지도 않고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비숙련 직무처럼 단순하게 하나의 일만 하고서 일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회사 업무 전체를 전부 다 봐야 되는, 통으로 다 봐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 전문화의 상태도 낮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와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가 높으냐 낮으냐 요거에 따라서 각각에 해당이 되는 직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걸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문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복잡성이 높을수록 강화하거나 증대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조직의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직의 변수별로 조직의 변수들이 이제 조직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자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뭐 복잡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될수록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 구조가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조직 구조에서 조금 뭐 증가하거나 강화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감소하거나 약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들이 나타났을 때 조직 구조에 이제 정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역의 상관관계, 반비례 관계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복잡성이 높을수록 강화하거나 증대되는 것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약화되거나 감소되는 것을 찾아라. 이 얘기겠죠. 자, 그러면 행정 농도. 행정 농도라고 하는 거는 복잡성이 높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전문성도 높아지고 분화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 농도는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니은 개혁의 시행 그랬는데 개혁의 시행은 어, 개혁에 대한 요구는 많이 일어납니다. 복잡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음,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개혁의 요구는 증가하지만 개혁의 시행은 오히려 약화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디귿 사업 변동률. 분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사업의 변동률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분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제 중간 관리자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통솔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리을의 통솔 범위는 이제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음의 구성원 간의 갈등은 복잡성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들을 보인다. 우리가 교재에서 또 살펴본 바가 있죠. 그리고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몰입, 비읍에 나와 있는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몰입은 여러 가지 이어서 분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업무나 하나의 조직에 몰입하는 그 몰입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잡성이 높을수록 강화되거나 증대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가운데서 지금 보기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행정농도, 사업변동률, 구성원 간의 갈등은 복잡성이 높을수록 강화하거나 증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개혁의 시행, 통솔 범위,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몰입, 이것은 이제 복잡성이 높을수록 감소하거나 약화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8번에서 복잡성이 높을수록 강화하거나 증대되는 것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복잡성이 높을수록 약화되거나 감소하는 것은 니은과 리을과 비읍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이제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조직에 대한 어떤 기본 변수라든지 상황 변수들이 조직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변수별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8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조직 규모가 증가할수록 약화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조직 규모도 이제 그 조직 구조의 주요 변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직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할수록 약화되는 걸 물어봤어요.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 약화되거나 감소되는 그런 측면에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직무에 몰입하는 직무 몰입도라든지, 직무 만족이라든지, 조직의 쇄신성이라든지, 구성원의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같이 덩달아서 커지지 않고 이제 반대로 약화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시면 1번의 구성원의 응집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정답이 되는 내용이겠죠. 나머지 이제 비정의성, 조직의 보수화 경향, 구성원 개인의 스트레스는 조직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는, 강화되는 그러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 분권화, 조직의 분권화, 조직의 복잡성, 아까 앞에서 말했죠. 그다음에 분권화에 대한 통합의 요구, 그다음에 공식화의 정도, 그다음 비정의성, 구성원 개인의 스트레스, 조직의 보수화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규모가 증가하면서 덩달아서 같이 증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약화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1번 구성원의 응집력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페로우의 조직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직 기술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페로우의 조직 기술 분류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페로우는 과제의 다양성과 분석의 가능성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 기술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장인 기술, 그다음에 비일상 기술, 일상 기술, 공학 기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영어를 이제 그 번역해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 나와 있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장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기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지? 그 일상 기술과 비일상 기술도 조금 다르죠.
그 일상 기술과 비일상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일상 기술은 정형화된 기술, 그다음에 그다음 비일상 기술은 비정형화된 기술, 그리고 이제 공학적 기술은 공학적 기술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영어를 그냥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때는 그 의미가 어떠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문제 속에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옆에 보면 영어로 이제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크라프트, 기계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크라프트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장인 기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던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이 장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크라프트라는 이야기를 쓸 거예요 아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도 이제 잘난 척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디더라마는 물론 조금 잘난 척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편에서 설명이 되는 것들을 이제 좀 꼽아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과제의 다양성과 분석의 가능성, 그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제의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푸드 코트인 거야. 한식도 하고 중식도 하고 양식도 하고 일식도 하고 다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어, 이 과제의 다양성이 낮은 상황인 거는 이제 어떤 거예요? 그게 전문점인 거야. 나는 그냥 소머리 국밥만 할 거야. 나는 뭐 설렁탕 전문점 뭐 이렇게 딱 한 가지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과제의 다양성이 낮은 거고 분석의 가능성이 낮은 거는 이제 어때요? 분석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객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이야기했을 때 레시피를 쓸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높으면 분석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낮으면 낮은 거죠. 그 레시피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분석의 가능성이 낮은 거고 레시피를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분석의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다양성과 분석의 가능성이 전부 다 낮은 상태의 기술을 우리가 장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제의 다양성과 분석의 가능성이 둘 다 높은 기술을 우리가 공학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과제의 다양성은 낮지만 분석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우리가 일상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반대로 과제의 다양성은 높지만 분석의 가능성이 낮은 기술을 우리가 비일상 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분석의 가능성이 낮은 기술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유기적인 구조에 적합한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분석의 가능성이 높으면은 이제 기계적인 구조에 적합한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시죠. 공학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 구조와 부합한다. 유기적 조직 구조와 부합하는 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분석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낮다 그랬어? 낮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공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분석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체로 기계적 조직 구조와 부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맞겠죠. 1번부터 벌써 이제 좀 틀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일상 기술은 높은 공식화와 집권화를 가진 조직에 적합하다. 그렇죠? 높은 공식화와 높은 집권화를 가진 조직에 적합하다. 맞는 이야기고. 다음 3번. 비일상 기술은 낮은 공식화와 집권화를 가진 조직에 적합하다. 요거는 서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유기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공식화나 집권화 정도가 낮은 거예요. 기계적인 구조라 그러면은 공식화나 조직화 좀 집권화 정도가 높겠지만. 다음 4번. 장인 기술은 직무 수행은 용이하지만 문제 발생 시 해결이 곤란하다. 그렇죠. 분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있어.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띵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 가르쳐준 장인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해결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10번에는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 이론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조직학의 이해와 조직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열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있죠. 조직 이론이다 보니까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막 표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조금 익숙해지도록 정리하는 것,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 한두 번 해가지고 막 뭐 되는 건 없어요. 이게 뭐 무슨 단순하게 무슨 뭐 벽에다 못 박는 일도 아니고 어,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 넣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걱정도 안 하죠. 근데 이제 콩나물을 키우는 것처럼 물 쫙 주고 나면은 어? 먹는 물보다 밑으로 빠지는 물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쑥쑥쑥쑥 자랍니다. 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의미 없이 허송세월하고 버리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변화하는 거를 이렇게 느끼거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 나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들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행정학 여섯 번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 질문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뭐 지금 뭐 배우고 있는 내용들도 그렇고 또 뭐 시사적으로 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질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 늘 강조는 드립니다만은 강조하는 만큼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조직 이론의 두 번째 시간 가지고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